안녕하세요. 정화막당 연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화막당 7월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당에서는 올해 기획 강좌로 로마 사회사를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로마의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 그리고 관직이라는 주제로 로마 사회사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교양 강좌는 홍익대학교 김경현 선생님을 모시고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과 공화정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강의를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로마 다 아시겠지만 로마 사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관직일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평민의 대표, 평민의 대변자로 선출되는 호민관의 발전사와 그리고 그 어떤 역할, 기능을 오늘 김경현 선생님께 특별하게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김경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연구 도시는 기억이다와 같은 저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재밌는 즐거운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서 대면 강의를 하면 더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랜선을 통해서라도 선생님들하고 만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했던 주제는 로마 공화정 중기의 호민관과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선생님께서 잘 소개 안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강의 안내문을 좀 갖고 왔습니다. 보통 선생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평민의 대면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정무관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호민관은 아주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서양 고대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무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체 국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평민만의 대변자는 결코 아니고요. 정규 정무관과 같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덜 평가된 별로 관심을 받지 않은 그런 이제 정무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민관의 어떤 기원과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호민관이 평민의 대변자였다, 원론의 정치적 도구였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호민관이 로마 정체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긴 힘들고요.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는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자,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홍익대학교 사범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전공은 이제 서양 고대사이고요. 로마사라고 하는 게 좋겠죠. 로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논문을 보면 이제 안토니누스 역병, 그 다음에 고대 로마 세계의 노인, 그 다음에 로마 공화정 초기의 호민관의 기원과 발전,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전쟁의 배경에 관한 고찰. 그래서 사실 제 전공과 좀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탐색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데 과연 우리가 그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접어두었던 호민관과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비록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호민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라틴어로 트리부누스 플레비스. 그런데 호민간이라는 명칭을 가장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호민간이라는 명칭을 일단 우리가 갖게 되면 호민간에 대한 지식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폭이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라틴어로 나와 있는 걸 번역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번역을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워낙 호민간이라고 많이 돼 있어서 오늘도 호민간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글에도 여전히 호민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트리부누스라는 말 자체는 약간 이제 커맨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어만 글자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어떤 평민의 뭐 리더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니까요. 아직은 뭐 호민간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호민간. 한국말로 뭐라고 써야 되는지 제목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트노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호민간에 대해서. 보통 평민을 대변하는 정무관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호민간은 평민 중에서만 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키케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뭐 클로디우스라든지, 키케로의 뭐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클로디우스 같은 분도 귀족이었지만 평민으로 이제 신분을 바꾸어서 이제 호민간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비우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동료 그리스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라는 작품을 쓰신 분이 바로 폴리비우스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글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폴리비우스가 나옵니다. 호민간은 항상 인민의 바람에 주목하고 그들이 정한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민간이 어떤 평민의 대변자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비우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은 호민간이 평민의 대변자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저는 평민의 대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평민의 대변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요 동상은 상당히 놀라운 곳에 있어요. 오스트리아 비인에 있는 바로 이제 뭐라 할까요? 국회의사당이라고 할까요? 국가의사당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8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동상 중에서 4개가 그리스 역사가고, 그 다음에 4개가 로마의 역사가예요. 이런 국가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가들에게 바로 이제 책임의식을 가져라.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서 그리스의 역사가,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폴리비우스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스 역사가라고 한다면 뭐 투키디데스라든지 헤로도토스라든지 크세노폰이 될 수 있겠죠.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중에 하나 독특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어요. 카이사르를 여기에서는 역사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리아 정기라든지 내정기,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민간을 평민의 대변자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라쿠스 형제의 그 광범위한 개혁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라쿠스 형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평가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상당히 선지자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도 뭐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단면들도 있다라는 거, 역사는 항상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탐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라쿠스도 사실 우리에게 호민간은 평민을 대변하는 정무관이라는 인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프랑스 혁명이 끝난 다음에도 바베프와 같은 어떤 사회 개혁가들도 그라쿠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이고요. 보통 이렇게 띄워놓으면 누가 가이우스냐, 누가 티베리우스라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의 오르세 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호민간
하위 정무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급 정무관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정무관에 비해서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임페리움을 보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임페리움이라는 말 자체를 명령권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령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약간 이제 곡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그거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바로 임페리움이라고 하는데 호민관은 임페리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페리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릭토르라고 하죠. 릭토르는 아마 라틴어의 리가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페리움을 가지고 있는 정무관을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로 릭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수행원의 숫자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민관은 임페리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수행원을 대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호민관을 도와주고 있는 아파리토르라든지 뭐 이러한 뭐랄까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오늘로 치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 의자, 뭐 이렇게 의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고관 의자에 앉지 못한다, 뭐 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라 크룰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썩 아름답지도 않아요. 예, 요게 바로 그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안 앉을 것 같고요. 저는 발을 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요걸 이제 합니다. 보통 이제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수브셀라라고 해가지고 좀 낮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정규 정무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이시죠? 크루스스 호노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요? 관직의 사다리 또는 뭐 이 사다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뭐 관직의 경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뻗어 있는 것은 이제 정규 정무관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것은 정규 정무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호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민관.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레비안 아이딜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나와 있는데 아이딜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호민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선출되었던 것인데요. 이거 세월은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호민관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민관은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해야지 제가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저만 또 따로 하나의 이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혹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정무관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물론 도시 로마를 떠나진 못해요. 그래서 도시 로마 안에서 그리고 로마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페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위 정무관이라고 하지만 임페리움이라는 말 자체가 군대를 지휘한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로 전장터에서 돌아다니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로마 내에서 어떤 정무를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분들이 바로 호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막강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원론의 칙령 또는 결의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는 호민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갑자기 너무나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호민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분이 로마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무관은 호민관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심지어 기원전 2세기 후반에 가면 아티니우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티니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분이 이제 제정했던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로마는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우리도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학생들한테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 이 아티니우스 법에 의하면 호민관직을 역임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로원 의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자동적으로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트리부니키스라고 해가지고 트리분 의자에 앉아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원로원 명부를 다시 작성할 때 비로소 원로원 의원이 되니까요.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호민관을 역임하면 원로원 의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로마 공화정에서 그래도 가장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원로원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민관직을 역임하게 되면 원로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호민관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급 정무관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8세기에 가면 딕타토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또 질문하실 거예요. 딕타토르? 독재관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독재관이라고 또 번역하고 싶어 하죠.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술라 같은 경우에는 독재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독재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화정 초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딕타토르는 비상시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주재할 정무관이 없어서 하루 동안 선거 한번 주재했는데 독재관이다 이렇게 멍해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지하에서 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딕타토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독재관이라고 안 부르는 게 좋아요. 딕타토르라는 뜻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그거는 딕타토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독재관이라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술라는 딕타토르 독재관이라고 하세요. 예. 술라 호민관의 권한을 축소시켜요. 그래서 입법권에도 제약을 하고 그 다음 아까 원로원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토권이에요. 근데 비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호민관직을 역임하게 되면 더 높은 직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심 많은 정치가들이 호민관직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뭔가 하면 평민들에 관한 그런 업무는 계속해서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술라는 평민의 대변자였던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라고 아마 이러한 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원전 70년 이분이 아마 78년인가 기원전 요때쯤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금세 이 술라가 이루어온 어떤 탑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70년엔 결국 술라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오른팔 왼팔 서로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바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에 의해서 결국 호민관에 대한 모든 제약들이 철폐되고 호민관의 권한은 완전하게 부활됩니다. 이 정도로 공화정의 역사에서 호민관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분이 바로 술라입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이 세 개가 있으니까 귀족 출신이라는 거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우스는 이름이고 코르넬리우스는 보통 시종명이고 그 다음에 술라는 가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평민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외국 갈 일이 없는데 외국에 들어갈 때 보면 이상하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보통 middle name은 없다라고 해서 안 쓰고 하는데 저는 다 씁니다. 하나씩 하나씩. last name에는 김 쓰고요. 그 다음에 middle name엔 경 쓰고요. 그 다음에 현. 왜냐하면 경현이라고 하든 현이라고 하든 걔네들은 못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부르면서 난 귀족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 좀 잘 통과할까? 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들어갑니다. 예. 자,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근데 이분은 나중에 또 이름이 뒤에 또 붙죠. 펠릭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예. 자신을 항상 행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은 항상 펠릭스라는 이름을 강조했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23년이 되면 원로원이 아우구스투스에게 호민관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에 받은 명칭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가 안토니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되돌아와요. 근데 양아버지가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관상이지만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원로원은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이제
뭐 헌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진 이런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이용을 해서,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강화시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원전 23년쯤에 아우구스투스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모를 거치면서 생명에 좀 위험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호민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민관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민관 권한은 나중에 황제 권력의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시민관, 코로나 키비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시민관인데 동료 시민을 이제 구한 건데,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동료 시민들을 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책에 능했던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호민관 권한을 받았고요. 근데 호민관 권한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신체 또는 신성 불가침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 권력 기반을 좀 더 강화시켜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덜해도 되는데 또 호민관으로서 비토권도 또 행사하셨어요. 비토권도 행사하시고 또 시민들의 풍기 감찰까지도 다 하십니다. 그래서 호민관은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기 때 호민관은 별로 정무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 질기게 살아남습니다. 5세기까지 존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민관은 기원전 4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즉 5세기죠. 기원전 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5세기까지 존속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존속이 돼요. 이러한 정무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호민관에 대한 평가, 많은 분들이 평민의 대변자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로원 또는 대정치가의 그냥 정치적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위 정무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아직은 공화정 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공화정 후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공화정 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공화정 후기의 어떤 위기와 몰락의 일종의 이제 원인으로서 호민관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동 정치가로 많이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라쿠스 형제가 이때는 선동 정치가로 등장을 하고, 사트르니누스라든지 클로디우스라든지 술피키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민관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이제 494년에 평민들이 이제 제1차 집단 철수를 이제 감행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무장 스트라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장을 하고 있었던 평민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산으로 철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성산이라는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로 철수를 해서 호민관직도 설치되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산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로마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제 7개의 언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언덕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 덥습니다. 예, 올라가 보면 여기 보면 아니오 강이 흘러요. 예, 아니오 강이 어디 있나요? 아니오 강이. 그래서 이 티베르 또는 테베르 강과 아니오 강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바로 넘어가 이제 몬스 사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철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곳으로 철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좀 힘듭니다. 자, 우리가 보통 로마의 역사는 한 8세기 중엽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기술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세기입니다. 500년 후의 역사를 비로소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가 다 킵하고 있다가 정확한 역사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변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라든지 자신들이 가공해서 만든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책임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역사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독자를 재미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집어넣는 것을 오히려 능력이 있는 역사가로 간주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키케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약간 모순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 점 좀 이해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성산으로 철수를 해서 이제 호민관, 2명의 이제 호민관이 선출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민관을 이제 보좌해 줄 수 있는 바로 이제 2명의 아이딜리스가 선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딜리스는 보통 이제 뭐 조영관, 그 다음에 뭐 안찰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조영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안찰관도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딜리스는 아이데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 보니까 어떤 신전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아이딜리스가, 왜냐하면 호민관이 도시 로마 내의 일로 정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이딜리스가 맡아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를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곡물 공급을 관리를 한다든지, 축제를 관장한다든지, 오히려 더 업무는 다양해지고 분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호민관은 평민을 위한다라는 것 외에는 특정 업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민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콘킬리움 플레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콘킬리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약간 게더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그냥 일종의 그냥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평민회를 아직은 떠올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평민들의 모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해 주지 않았나, 결사의 자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자, 호민관 설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호민관직이 기원전 494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메네니우스 아그리빠의 팔다리와 위장의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름이 좀 거칠어요. 팔다리와 위장의 우화라고 하죠. 자, 팔다리 보이시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보면은 이거 몸통이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우화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예, 팔다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위는 놀고 먹는 것 같아요. 나만 일하고 쟤는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나만 일하고 우리들만 일하고 위는 앉아서 바다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다리가 스트라이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위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공경에 빠진다라는 이제 그 우화를 내세우면서 메네니우스 아그리빠가, 야, 평민과 귀족도 이러한 관계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협의를 해야지만 로마가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에 탐복을 해서 평민들이 성산으로 가 있다가 그래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멈추고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소부화입니다. 이소부화는 이 시대 때 없어요. 그 이후 시대예요. 어떻게 그 앞선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호민관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거의 역사가들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리비우스죠. 리비우스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쓰니 재미없어. 그냥 집단으로 철수해서 그냥 메네니우스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감복하고 다음에 호민관직 설치라고 하면 어딘가 얘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아 라고 해서 저는 였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기원전 503년에 콘술직을 역임했고요. 또 평민들에게도 상당히 어느 정도 신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절로 파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신뢰를 받는 귀족들의 어떤 대표를
평민들이 만나서 그들과 뭐 대화를 하고 어떤 협의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단 철수의 원인. 자, 이 당시에 왜 평민들이 집단적으로 철수했느냐? 그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고대 역사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는 기근이에요. 굶주림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배 문제, 그 다음에 귀족들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에 부채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의 역사를 봐도 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채가 그 당시에 커다란 문제가 돼요. 항상 이 자연에 이렇게 의존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아무래도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부자들에게 돈을 빌리지만 한번 빌리게 되면 그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부채 노예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로마에서도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채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그럼 부채 노예제를 철폐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뜬구름 없이 호민간직을 설치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민간직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그 지적은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적절하다라고 봐요. 근데 반드시 꼭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죠. 역사를 너무 과학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꼭 그게 딱 일치하는 게 있나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근데 부채 노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채 노예제, 말은 부채 노예지만 부채를 졌다라고 해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은 하는 것이지만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부채 노예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노예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12표법에 등장합니다. 자,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분투쟁에서 가장 그래도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요즘에 와서는 12표법이 무슨 평민들을 위한 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민들을 위한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법 앞에서 형식적이지만 귀족과 평민을 평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12표법이기 때문에 저는 12표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요. 봅니다. 근데 그 12표법에 3표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안 나오더라. 아무리 뒤져도 그림을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다 쓰진 않았습니다. 자, 채무자는 피소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3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후 구금이 됩니다. 채무자가 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60일간의 이제 감금 기간 동안 부채를 갚지 못하면 세 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살해되거나 테베레강 너머로 그냥 노예로 매각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채 노예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12표법의 3표에 나와 있는 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 노예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구두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티퓰라티오라고 하는 구두계약이 있는데 그 구두계약에 의하면 나중에 결국 살해돼요. 빚을 갚지 못하면 살해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냥 노예로 매각되어 버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평민들은 실제적으로 부채 노예제 자체의 폐지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시려고 하면 가가지고 그냥 부유한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실래요 하면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해야지만 돈 빌려주실 것 같아요? 담보를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농민들이 담보가 어디 있어요? 담보가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채노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노예제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농민들은 돈을 빌릴 길이 막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채노예제가 문제였는데 부채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 호민간직을 설치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표면사고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채와 관련, 그러니까 부채나 노예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보게 되면 부채 노예제 자체를 제가 개인은 평민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채 노예제 문제로 인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 저는 호민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저는 무례하게도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전 494년에 호민관직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호민관이 선출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 호민관이 선출된 것은 바로 우리 로마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분투쟁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투쟁의 결과 선출이 되었어요. 자, 신분투쟁은 우리가 보통 귀족과 평민 사이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안에는 귀족과 평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계층들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귀족,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아닌 사람이 평민은 아니에요. 평민이 아닌 것은 틀릴 겁니다. 그리고 평민이 아닌 사람이 귀족이라는 것도 틀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분법은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귀족과 평민 사이의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귀족이 호민관직을 선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딜리스라는 직책을 만드는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콘킬리움 플레비스 평민회의 설치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귀족들이 완전하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도밖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법밖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민관은 정규 정무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규 정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무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에 의해서 억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체 불가침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신성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한데 렉스 사크라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렉스 사크라타에 의해서 보통 이제 렉스 사크라타라고 하니까 렉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민회에서 어떤 통과된 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민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렉스 사크라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나왔죠. 예, 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고맙게도 제 앞에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우리 요 위치가 여기가 방배동이죠. 그리고 설해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설해마을은 무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유명하죠?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프랑스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7월 14일은 바로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그렇죠. 그 제3신문의 대표들이 바로 이제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서 실시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집단적인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로마사에서 그림을 못 찾아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얼마 전이 7월 14일이었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자, 그래서 렉스 사크라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고 아마 평민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맹세한 것 같아요. 뭐라고? 호민관에게는 신체 또는 신성 불가침권을 주자고.
보통 신성불가침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신체로 바꿔봤어요. 그래야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주로 누구겠어요? 귀족이겠죠? 귀족이 호민간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무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귀족이 아니라 평민들이 바로 그 신체에 훼손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바로 신성법 렉스 사크라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민간에게 손을 대려고 하면 사크로상티타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귀족들이 한 발 물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민간이 자신의 안전, 신변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권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호민간의 이제 역사적 발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리비우스라든지 디오니시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작품에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기원전 492년에 이제 미네에서 연설할 권한을 이제 보장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1년에 나와 있진 않지만 또 귀족들을 기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원전 471년에는 호민간이 이제 평민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약간 이제 잘못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 그분대로 이제 마음대로 그분 스타일로 이제 해석을 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민간직이 471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하는 것은 호민간직이 처음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부스 별로 조직된 평민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되었다라는 말인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트리부스 별로 평민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의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는 옛부터 쿠리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쿠리아라는 조직에 따라서 민회가 생기는데, 그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쿠리아에서 선출될 수도 있었는데, 요때쯤 오면 트리부스별로 조직된 평민회에서 처음으로 선출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0년과 450년쯤 되면은 그 수가 원래는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명, 그 다음에 이제 10명으로 증가를 해요. 저는 이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민간이 갑자기 예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가 증가한다는 뜻은 바로 뭘 것 같아요? 뭘까요? 업무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엄청 바쁘다라는 거예요. 혼자 바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449년에 보면 렉스 발레리아, 그 다음에 호라티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평민회에서 오타가 났네요. 평민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민회 이제 결의라는 것이 있는데, 평민회 결의니까 평민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평민뿐만 아니라 귀족도 법적으로 이제 구속할 수 있기 시작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확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벗이라는 것,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벗을 달아놓은 거예요. 분명히 아마 원칙만 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바로 제약을 가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법들이 그 이후에 2번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법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두고서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 그냥 몇 가지는 받아들이고 몇 가지는 버리는 방법을 취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틀리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비슷한 종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호민간의 그 권한이 역사적으로 발전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49년에 법도 인정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339년에 법도 인정하고 287년에 법도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 로마의 민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4가지, 3가지인데 어디든지 보면은 정확하게 정리된 건 없어요. 근데 허승일 선생님이 하신 게 그래도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로마의 민회는 이제 쿠리아회, 켄투리아회, 트리부스회, 그 다음에 이제 평민회,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리아회는 이제 쿠리아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 쿠리아.
쿠리아도 이게 약간 이제 모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에는 한 3개의 부족이 있었거든요. 이 부족 안에 보면 10개씩의 쿠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총 30개의 쿠리아가 있습니다. 그 쿠리아가 중심이 되는 미네를 우리가 코미티아 쿠리아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미티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미네를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떤 투표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투리아해라고 하죠. 뭐 병사해, 뭐 병원해라고 하는데 그냥 켄투리아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이제 켄투리아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로마 시대 때 왕입니다. 왕정기 때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투리부스는 이제 지역, 로컬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는 미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콘켈리움 플레비스는 처음에는 쿠리아에 기반을 뒀는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기반을 두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471년쯤 오면은 트리부스에 기반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저 위에 있는 코미티아 투리부타를 이제 트리부스 인민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트리부스 평민회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트리부스회 평민회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트리부스 평민회, 트리부스 인민회 하면은 별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학생들하고도 교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호민간의 역사적 발전인데요. 자, 주요 권한입니다. 자, 유스, 아옥실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유스, 아옥실리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아옥실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옥실리움 거기서 이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호민간은 평민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 인테르 캐시오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인테르라는 건 비트윈이고 캐스 하면 들어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가서 개입한다, 간섭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토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 코에르 키티오니스라고 한다면 이제 강제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스 아겐디쿰 플레비스 하면 평민을 소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유스 아겐디쿰 세나투라고 하면 원론을 소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권한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492년에 뭐 있고 471년에 뭐 있고 470년 450년 뭐 있는가, 이거는 그렇게 그때면 또 안 중요하다고 안 되니까 좀 덜 중요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호민간이 이러한 주요 권한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재구성을 해낼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런 권한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무관직이 설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발전 과정과 바로 이 정무관의 권한의 발전 과정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화정 초기에 호민간이 주요 권한들을 어떻게 획득해 가는가는 그 과정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상당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재구성을 하려고 하면 약간 거짓말을 덧붙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씁쓸함을 이 말로 대신하려고 해요. 호민간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어디서 빌려온 걸까요?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프랑스 중세시대 때 있었던 속담입니다. 격언입니다. 이거를 요분이 바로 존 헤이우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튜더 왕조라고 해서요. 헨리 7세, 헨리 8세, 엘리자베트 1세 때 활동했던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이 이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는 로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렇죠? 제가 한 말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이분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나와서 한번 읽고 좀 쉬었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you will call your troubles to experiences 이렇게 나와있죠. 발음이 좀 나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어떤 공경, 어려움 이것을 경험이라고 부르신다면 그리고 remember that every experience develops some latent force within you 이렇게 나있죠. 모든 경험이 여러분 내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we will grow vigorous and happy. 당신은 아주 장대하게 성장하고 해피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However adverse your circumstances may seem to be.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코로나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제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